디비전 라이벌 매치업이자 TNF 경기였던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와 시애틀 시옥스 간의 경기는 36대 24로 샌프란시스코가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이 시애틀 시옥스의 이번 주 경기를 보면서 전반전도 굉장히 답답했고 후반전에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턴오버와 함께 다시 한번 이 승부 격차가 벌어지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아쉬움을 드러냈던 경기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러한 상황에서 가장 화제가 되었던 선수는 역시 시애틀의 리시버인 DK 메칼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DK 메칼프는 최근 2주 동안 매 경기 펌블을 저지르면서 좀 아쉬움을 드러냈고, 이 샌프란시스코와의 경기에서 본인이 이 커리어 하이 퍼포먼스를 펼치겠다라는 자신감을 인터뷰를 통해서 드러냈지만, 그의 이번 주 경기의 결과는 11번의 타겟에서 3번밖에 캐치를 해내지 못하였고, 총 리시빙 야드는 48야드로서 이 팀의 넘버원 리시버로서 굉장히 아쉬운 활약을 선보였는데요. DK 메칼프는 본인의 이런 역할이나 이런 사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불만을 드러내는 장면들이 이 경기 중간에 돋보이기도 했었고, 과연 시애틀 시옥스의 오펜스가 이 선수들이 좀 불만을 드러내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애틀 시옥스는 이번 연도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의 체인지가 분명히 있었던 팀이죠. 이 라이언 그럽이라는 새로운 코치가 플레이 콜링을 맡게 되었고, 그 결과 제가 기존에 알던 시애틀 시옥스의 오펜스보다는 올 시즌 좀 더 한쪽으로 치우친 모습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어떤 점으로 느껴졌냐면, 이들은 물론 뛰어난 리시버들을 가진 것은 맞아요. 잭슨 스미스, 지그바, 최고의 넘버 3, 또 최고의 넘버 2, 타일러 러켓, 최고의 넘버 1, DK 메칼프, 11 퍼스널 상황에서 이들은 이들의 리시버들을 바탕으로, 그리고 굉장히 뛰어난 다운필드 패싱 게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노 스미스라는 쿼터백의 존재 때문에 이들이 더 공격적으로 오펜스를 추구하고 다운필드 패싱 게임도 선보이고, 그것은 당연히 본인들의 아이덴티티로서 나아갈 방향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너무 뻔하게 이들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리시버들 스프레드 포메이션으로 이렇게 넓게 깔아놓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심 라우트, 페이드 라우트, 너무나도 일방적인 이 직선상의 이 버티컬 패싱 게임을 고집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이 물론 DK 메칼프, 잭슨 스미스, 지그바, 타일러 라켓, 이러한 리시버들이 상대 코너백들과의 매치업에 있어서 굉장히 자신있고 1대1 상황에서 우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들은 맞기 때문에 이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맞을지 몰라요. DK 메칼프와 코너백 1대1이면 당연히 이 결과물이 좋겠지, 타일러 러켓이든 또 다른 젊은 지그바든 좋겠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너무 뻔하게 현재 플레이콜로서 반복되어 가고 있고, 상대 코너백들이 적응하고 실제로 매치업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별다른 라우트 상의 그러한 컨비네이션이나 이 오펜스 스킴 상으로 이 리시버들에게 정말 오픈 찬스를 만들어주고, 이러한 것들을 현재 기대할 수 없다는 게 이 시애틀 시옥스의 현재 가장 좌절적인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이들의 오펜스의 밸런스가 굉장히 많이 무너졌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물론 이들이 케네스 워커나 차버넷이나 이들의 런닝백을 바탕으로 런게임을 펼쳐내고 폭발적인 이 플레이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중요하긴 하지만, 그동안 지노 스미스는 단순히 이 샷건 포메이션, 스프레드 포메이션에서 다운필드 패싱 게임만 펼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플레이 액션도 펼치고, 또 어느 정도의 스크린 패스를 통해서 그냥 약플레이도 전진을 하나고, 차근차근히 오펜스 드라이브를 지속하고, 이러한 타입의 오펜스도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고, 이들은 어떠한 오펜스든 펼칠 수 있다는 그러한 자신감을 이 선수들을 통해서 가질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최근의 모습들은 너무나도 그 자신감이 어느 정도 자만으로 좀 변해 있고, 오케이, 우리는 짧게 전진하는 거 흥미 없어, 그냥 길게 전진할 거야 라는 타입으로 실제로 이런 플레이 콜들이 이어지고 있고, 문제는 이 리시버들이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와의 경기에서처럼
1대1 상황에서 완전히 쳐발리는 모습을 이번 주 내내 보여주었죠. 뭐 타일러 러켓이 좋은 캐치를 따내긴 했지만 뭐 그런 플레이를 제외하고서는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자랑하는 리시버진들이 상대를 압도하는 느낌은 뭐 이번 연도에 들어서 대부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디펜스 입장에서는 뭐 이들이 뭐 다운필드 패싱 게임 하고 이 포켓 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강력한 뭐 패스러쉬를 보낼 수도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지노 스미스를 지켜야 하는 이 오라인의 활약도 굉장히 저조하다는 점, 사실 굉장히 부족한 모습들을 많이 보였죠. 이번 주 닉보사가 완전 이 오라인을 헤집어 놓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들이 추구하는 뭐 오펜스의 방향성 다 인정합니다. 이들은 그런 오펜스를 펼치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만 그 방법이 현재까지는 조금 밸런스가 부족하고 좀 다른 시도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저는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에서도 어느 정도 느꼈는데요. 뭐 이번 주 경기 전에 이 나이너스의 올 시즌 레드존 오펜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문제점들이 뭐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나이너스의 오펜스가 왜 레드존에서 별다른 활약을 보이지 못하는지, 뭐 브록 퍼디가 왜 그렇게 뭐 포켓 안에서 시간을 끌어야 하고, 또 뭐 스크램블이 좀 더 늘어나고 예전에 비해서 이러한 모습들이 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저는 단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이너스의 리시버진들이 1대1을 못 이기고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이유인데요. 레드존 상황에서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가 퍼스트 다운 상황을 뭐 런 플레이를 실행을 해요. 그런데 그 런이 뭐 10야드 뭐 다시 한번 퍼스트 다운을 갱신하거나 터치다운으로 이어진다면 이들은 뭐 굉장히 큰 뭐 행운이겠지만, 대부분의 레드존 상황에서 러싱이 잘 통하지 않고 있죠. 뭐 1야드나 2야드를 전진해요. 그러면 세컨드 다운 상황에서 더 많은 야드를 전진해야 하는 만큼 이들은 뭐 세컨드 다운과 서드 다운 상황을 이 샷건 포메이션에서 패싱 게임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는 부담이 생겨. 문제는 샷건 포메이션으로 이어졌을 때 이들의 리시버인 뭐 디보 사뮤엘이나 또는 뭐 카이 유스책이나 조지 키를이나 또 러닝백인 뭐 조던 메이슨이나 이런 선수들이 1대1 상황에서 뭐 브랜든 아이옥이나 1대1 상황에서 상대 이 매치업된 선수들을 뭐 이겨내지 못하고 있고, 세퍼레이션을 확실히 벌리지 못하고 있고, 그렇기에 브록 퍼디는 원래는 나는 좀 더 이 떠먹는 역할이잖아요. 사실 브록 퍼디는 그동안 브록 퍼디라는 쿼터백이 뭐 낮게 평가를 받았던 이유도 너무나도 많은 이 오픈 찬스와 잘 차려진 이 밥상 앞에서 사실 브록 퍼디는 떠먹는 역할이었거든요. 그런데 선수들이 이 세퍼레이션을 잘 벌리지 못하고 있어요. 퍼디 또한 이 단순한 판단을 현재 못하고 있고, 플레이가 길어질 수밖에 없고, 플레이가 길어지는 상황 속에서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의 이 패싱 블락이 사실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나이너스는 이들의 오라인이 러싱 블락일 때는 굉장히 좋은 이 시너지를 보여주지만, 개개인이 1대1 상황에서 상대 패스러셔들과 매치업을 해야 하는 이 패싱 블락에 있어서는 나이너스는 분명 이들의 오라인의 이름값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퍼디에게 더욱더 이 프레셔가 다가오고 플레이가 잘 통하지 않았을 때 퍼디는 자연스럽게 뭐 스크램블이 뭐 예전보다 더 많이 뛰어야 하는 상황이 오기도 하고, 또는 이 레드존 플레이가 굉장히 아쉽게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이것이 뭐 크리스찬 맥카프리가 없기 때문이냐, 뭐 단순히 그런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맥카프리가 돌아오더라도 뭐 리시버들이 세퍼레이션 벌리는 것과 못 벌리는 것은 사실 다른 이야기이긴 하겠죠. 뭐 포메이션 상이나 미스매치업이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 저는 브랜든 아이육이라는 이 넘버원 리시버가 본인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브랜든 아이육 아직 올 시즌 터치다운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 오프 시즌에 정말 많은 문제를 일으키면서 홀드아웃하고 본인에게 돈 많이 달라고 이렇게 때를 썼었죠. 하지만 그가 이 맨커버리지 상황에서 상대 1대1 상황에서 이 코너백들을 이겨내야 하는 그러한 막중한 역할을 맡은 그가 레드존에서 이 계속해서 번번이 이 패배하는 매치업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현재 나이너스 오펜스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브랜든 아이옥을 비롯해서 뭐 제닝스나 이러한 리시버들, 또 다른 리시버들, 어차피 디보 사뮤엘은 저는 레드존 타입의 리시버는 아닌 것을 우리 모두 몇 년치의 경험을 통해서 확인을 했잖아요. 디보 사뮤엘은 존 커버리지 타입의 리시버이지, 다른 리시버들의 이러한 성장이 현재 필요한 상황이 나이너스에게 놓여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경기, 이 런던이라는 홈에서 또 한 번 참혹한 패배를 당한 잭슨빌 제규어스입니다. 먼저 잭슨빌 제규어스와 시카고 베어스 이 두 팀 간에 펼쳐진 이 런던 경기의 승자는 시카고 베어스가 완승을 거두었는데요. 35대 16이라는 큰 점수차로 잭슨빌 제규어스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고, 시카고는 이 결과로 현재 4승 2패, 잭슨빌 제규어스는 1승 5패로 현재 떨어진 상황입니다. 1승 5패를 거두면서 잭슨빌의 경우에는 이 오프 시즌에 구단주가 직접 이 셀프 칭찬을 했었죠. 본인들이 역대 최고의 탤런트를 가진 팀이다 라고 말한 것과는 굉장히 상반된 결과물을 현재 목격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이 경기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자면 트레버 로렌스라는 쿼터백은 현재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이 잭슨빌의 오펜스 스킴은 이 쿼터백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패스와 판단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5야드짜리 숏 패스를 전진하더라도 이들은 굉장히 먼 이 아웃사이드 리시버의 아웃라우트를 활용해서 전진을 합니다. 5야드짜리 패스라고 해서 뭐 다들 이게 쉬워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먼 거리에서 리시버를 예상하고 코너백에게는 또 이 픽6를 당하지 않게 아슬아슬하게 이 5야드짜리 완벽한 패스를 던져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쉬운 뭐 슬랜트 라우트나 뭐 샬로우 크로스 혹은 뭐 리그의 다른 팀들이 많이 사용하는 각종 스크린 패스 플레이, 이런 플레이들의 도움이 없이 모든 레벨에 있어서 뭐 숏 플레이들을 펼치든 인터미디에이트 플레이를 펼치든 뭐 딥 플레이를 펼치든 모든 레벨에 있어서 쿼터백의 역량이 필요한 이 플레이들을 콜하기 때문에 트레버 로렌스라는 쿼터백이 현재 벅찬 것은 굉장히 당연한 현재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쿼터백이 힘들다면 그들을 뭐 도와줄 뭐 런 게임이 잘 된다든지 또는 리시버들이 뭐 놓칠 만한 패스도 잡아준다든지 이렇게 로렌스라는 쿼터백을 도와주어야 하지만, 이들은 매 경기 펌블을 저지르고 있고 드라이브를 끊어내고 있고, 게이브 데이비스는 레드존에서 터치다운 패스를 이번 경기 2번이나 드랍을 했죠. 이번 경기 잭슨빌 제규어스는 총 4번의 터치다운 패스를 드랍을 했습니다. 이처럼 형편없는 이 서포팅 캐스트들의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잭슨빌 제규어스의 이번 오프 시즌 영입들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많은 비판과 아쉬움을 드러냈었는데, 이처럼 뭐 폭발적인 능력을 겸비하긴 했지만 일관성이 부족한 타입의 그룹들은 이 쿼터백과의 연계가 부족하고 또 기존의 턴오버가 잦았던 이 잭슨빌이라는 팀에게 있어서 더욱 치명적일 수 있었다는 점, 현재의 잭슨빌은 이 게이브 데이비스 같은 리시버가 아닌 좀 더 믿을만한 이 타일러 보이드나 아담 딜런 같은 그러한 베테랑 리시버가 좀 더 필요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래놓고선 본인들이 역대 최고의 탤런트라고 본인들 스스로 셀프로 칭찬했다는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정말 지나가던 뭐 개가 웃을 정도로 뭐 엄청나게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죠. 뭐 탤런트적인 부분에서 전체 1픽 출신이 오펜스와 디펜스에 각각 뭐 이게 한 명씩 배치되어 있고 뭐 그런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좋은 팀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허친슨을 거르고 이 트레이번 워커를 뽑은 이 잭슨빌 제규어스의 판단, 현재까지 분명한 실패로 드러나고 있죠. 저는 여기서 뭐 트레이번 워커가 에이든 허친슨보다 못한 선수라고 단정 짓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이 두 선수의 팀이 바뀌었더라면 둘의 운명은 바뀌었을지도 몰라요. 본인들이 이 허친슨의 그러한 감각적인 능력, 그리고 이 컬리지에서의 그런 보장된 결과물보다 이 트레이번 워커의 피지컬과 더 높은 업사이드를 선택했다면 그것을 꽃피울 수 있는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이 워커를 선택했어야 하고, 지금쯤 워커는 뭐 허친슨처럼 D4E 후보로 불려야 하는 것이 당연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잭슨빌은 단지 이 선수가 가진 피지컬, 뭐 업사이드, 이 선수를 원했을 뿐이지 그 선수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 없었고, 이런 뭐 과정 때문에 이 결과물 자체도 이 허친슨 픽보다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덕 피더슨 감독 또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감독은 여러 번 언급이 드렸죠. 스킴을 짤 뿐이지 이 플레이 콜러예요. 덕 피더슨 감독은. 그렇지만 팀 빌딩에 대한 이해도는 굉장히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감독이 팀빌딩에 좀 어려워하고 뭐 라커룸 장악에 좀 뭐 능숙하지 못하다. 그렇다면 뭐 이 감독을 도와주기 위해 본인들의 풋볼팀을 더 뭐 보강해내기 위해서 또 다른 인물들을 데려와서 뭐 본인들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낸다든지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야 하지만 잭슨빌 제거스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최고다. 덕 피더슨 감독 신뢰하고 트렌트 벌키 단장 우리는 신뢰한다. 신임한다. 다시 한번 뭐 저번 주에 이 경기 전에 이 구단주가 성명을 발표했었죠. 그만큼 본인들이 현재 무엇이 부족한지를 정확히 판단을 하고 그에 따른 후속 무브를 이 프로블럼 솔버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냥 관심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앞으로 풋볼팀을 이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잭슨빌 제거스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물론 짐 하보나 댄 캠벌 이러한 감독들도 모르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들은 뭐 스킴에 대해서 쥐뿔도 몰라요. 하지만 이들은 엄청난 풋볼 코치죠. 이들은 정말 풋볼을 사랑하고 풋볼에 대한 열정을 불러오는 인물들이고 전체적인 라커룸을 하나로 만들 줄 아는 감독들이에요. 그들은 하지만 스킴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스킴에 능통한 플레이 콜러들, 코치들을 영입해내고 그들을 길러내는데 온통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반면 잭슨빌 제기어스는 선수들을 그냥 모아놓고 야 너네 다 개쩔어. 너네 탤런트 다 줘. 우리 팀 그냥 최고야. 너네 알아서 해봐 라는 이 짓거리를 현재 하고 있어요. 이 팀은 너무나도 많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트레버 로렌스, 뭐 트레버 워커, 뭐 조시 알렌 등등 이 타 팀에서 훨씬 좋은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는 선수들이 현재 낭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카고 베어스의 경우에는 대승을 거두면서 4승 2패, 뭐 켈러 윌리엄스가 4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하면서 현재 부진했던 시즌 초와는 다르게 뭐 좋은 팀이다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있는데요. 맷 이버플러스 감독에게 먼저 박수를 보냅니다. 시즌 초반에 분명히 예상했던 결과와는 뭐 기대와는 다르게 뭐 좋지 않은 결과를 보여서 이 베어스가 좀 자칫하면은 금방 무너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팀을 다잡고 매주 발전하는 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이버플러스 감독이 전체적으로 팀 운영을 잘 해내고 있음을 현재 확인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상대했던 팀들의 수준이 굉장히 낮았다는 것을 좀 인지하고 더 겸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케일러 윌리엄스의 스탯은 저는 굉장히 심하게 거품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는 아직도 디시전 메이킹을 주저하고 있고 팀에서 요구하는 패싱 게임을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하고 있고요. 런 게임의 도움이 만약에 뭐 떨어진다면 굉장히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케일러 윌리엄스, 빌 벨리책 감독이 항상 말하는 것처럼 쿼터백의 가장 친한 친구는 결국 런 게임이에요. 디안드레 스위프트가 이 4주차 이 램스와의 경기부터 이 5주차, 6주차 현재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이기 전까지 케일러 윌리엄스의 퍼포먼스는 굉장히 좋지 않았죠. 만약 이 디안드레 스위프트의 이런 활약이 끊긴다면 이 베어스의 런 게임이 뭐 강력한 런 디펜스를 가진 이 상대를 만나서 그 뭐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케일러 윌리엄스 혼자서 그것을 헤쳐나가기에는 저는 아직도 굉장히 많이 부족한 선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 경기에도 좀 더 밝은 점을 보자면 전반전에는 저는 이 케일러 윌리엄스가 뭐 이 트랙 플라이 이 스크린 패스를 뭐 페이크로 해가지고 와이드 오픈 찬스로 던졌던 이 콜크맷에게 그 터치다운 패스를 제외하면은 정말 못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후반전에 이 팀에서 요구하는 뭐 퀵 패싱 게임을 소화해내고 레드존에서도 그만이 던질 수 있는 강한 어깨를 바탕으로 어려운 패스들을 선보였던 만큼 어느 정도 기대감은 가지되 그가 리듬을 찾고 플레이하기까지 이 시카고 베어스의 전체적인 팀의 도움이 굉장히 컸다는 점을 먼저 기억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인디애나 콜츠와 테네시 타이탄스. 이 경기는 인디애나 콜츠가 또 한 번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20대 17로 타이탄스를 상대로 조 플라코가 또 한 번의 승리를 챙기게 되었는데요. 현재 가장 폭망한 팀들 중 하나는 이 테네시 타이탄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1승 4패를 거두면서 이 팀의 오펜스가 과연 어떤 팀들을 상대로 자신있게 득점을 거둘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이 많이 들었던 경기였는데요. 뭐 단순히 이 경기 하나뿐만이 아니라 매 경기 현재 그런 상황이죠. 리그 최악의 디펜스였던 인디애나 콜츠의 디펜스,
사실 콜츠의 디펜스는 진짜 공략을 못 해내면 그 상대가 이상한 것이다 라고 현재 생각이 들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콜츠의 디펜스를 상대로도 타이탄스의 쿼터백인 윌 레비스는 끔찍한 수준을 선보였습니다. 정말 못했어요. 뭐 여러가지 위험한 패스도 많이 던졌고, 이 선수가 진짜 뭐 썰드다운 상황에서 자신있게 이 퍼스트다운을 갱신할 수 있는 선수인가? 정말 믿음이 가지 않는 선수고, 또 뭐 팀 전체적으로 팀에서 요구하는 뭐 스킴적인 부분이나 플레이들을 이 선수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소화를 해내는 적이 없다고 느껴졌을 정도로 이 윌 레비스의 상태가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경기를 보고 있으면 이 경기 중간중간에 광고에서 이 윌 레비스의 마요네즈 광고가 나오는데, 이거 보면서 저는 정말 그냥 어이가 없더라고요. 말이 됩니까? 이 선수에는 이 윌 레비스라는 선수는 지금 리그에서 가장 끔찍하게 플레이를 펼치고 있어요. 그런데 광고를 쳐받고 있고요. 그가 뭐 커피에 마요네즈를 타먹든 뭐 스테이크를 뭐 마요네즈에 찍어 먹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냥 풋볼을 이 선수는 펼쳐야만 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만약에 이 선수를 계속 기용했는데 뭐 지금과 같이 뭐 끔찍한 수준에 머무른다면 저는 브라이언 켈러한 감독은 1년도 안 돼서 해고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본인들이 버렸던 이 말릭 윌리스보다도 현재 못한 수준이고, 또 지금 집 소파에 누워서 이 TV를 보고 있는 라이언 테너힐보다 훨씬 못한 선수라는 것은 뭐 눈을 가린다고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이죠. 농담이 아니라 뭐 진짜 메이슨 루돌프가 저는 이 경기에 나왔다면 저는 타이탄스가 승리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타이탄스가 지금 1승이라도 거둔 이유는 돌핀스전에서 윌 레비스가 경기에 빠졌고 부상으로 메이슨 루돌프가 경기를 이끌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타이탄스는 뭐 쿼터백뿐만이 아니라 본인들이 올해 영입한 뭐 켈빈 리들리라는 리시버 경기당 30야드도 기록을 못하고 있고요. 뭐 본인들이 이번 FA에서 정말 많은 돈을 쓰고 많은 선수 영입하고 많은 선수를 뽑았고, 이런 선택들이 단 하나로도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브레이브를 내보냈던 이 테네시 타이탄스의 선택은 현재 단 하나도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고요. 인디애나의 경우에는 쿼터백 상황이 이 부상 때문에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이고, 디펜스의 문제가 굉장히 큰데도 이들은 현재 3승 3패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 샤인 슈타이켄 감독이 얼마나 팀을 잘 이끌고 있는지를 또 한번 확인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뭐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경기가 굉장히 깔끔하거나 뭐 압도적이거나 기대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들은 어쨌든 마지막에 승리를 하는 법을 알고 그를 위한 풋볼을 펼치고 있다는 점이 다른 굉장히 못하는 팀들과 구별이 되는 요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은 피츠버그 스틸러스를 상대로 13대 32로 또 한 번의 패배를 당하게 된 라스베가스 레이더스. 이 경기 중간중간 이 안토니오 피어스 감독이 이 중계에 잡혔을 때 그의 표정이 굉장히 좋지 못했는데요. 라커룸에서 뭐 시가를 피고 또 힙합 음악을 빵빵하게 틀으면서 또 감독으로서 좋은 말만 해주고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이 라스베가스 레이더스.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자면 안토니오 피어스 감독의 선임은 절대적으로 맥스 크로스비 또 디반테 아담스 등 이 팀 내 핵심 선수들의 픽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감독이었고, 그렇기에 이 모든 실패는 저는 그들에게 책임이 달려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분명 여러가지 감독 후보들이 많았어요. 뭐 짐 하보 감독도 그 당시에 이 LA 차저스로 돌아오기 전에 본인은 이 레이더스와 구단이 인연이 있는 코치로서 레이더스의 가능성도 굉장히 높았고요. 또는 뭐 마이크 브레이블 감독이나 여러 빌 벨리책 감독도 해당이 될 수 있었죠. 굉장히 좋은 감독들이 이 시장에 많이 있었지만 레이더스는 선수들이 지지한다. 안토니오 피어스 굉장히 뭐 트렌디하다. 뭐 이런 이유로 어쨌든 안토니오 피어스 감독을 선임하게 되었고, 그 결과는 현재 본인들이 지금 치르고 있는 것이겠죠. 현재 이 레이더스라는 팀의 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꾸준히 한 가지의 대답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이덴티티가 없습니다.
본인들이 막강한 D라인을 구축하기를 원했고 돈을 실제로 지불하고 있다면 D라인의 생산성을 바탕으로 디펜스가 굴러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D라인을 통해서 상대 쿼터백을 제대로 압박해내지 못하고 있고 이들의 디펜스의 턴오버 생산 개수는 단 2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단 2개. 현재 리그 꼴찌 32등에 머물고 있고요. 어느 팀의 오펜스를 상대로도 전혀 부담 없는 디펜스라는 것을 매주 이 상대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단순히 디펜스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펜스도 마찬가지죠. 디반테 아담스, 브록 버스, 이 리그 최고의 리시버와 루키 최고의 타이트엔드, 이 리시빙 타이트엔드를 뽑음으로써 우리들은 확실한 이 쿼터백 없이도 패싱 게임으로 이 AFC 웨스트에서 경쟁을 해낼 수 있다라고 선포를 했지만 쿼터백은 가드너 민슈와 에이든 오코넬 두 선수 모두 제대로 된 패스를 던지지 못하고 있고 디반테 아담스 본인의 이 캐치나 이 롤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결국 현재 팀을 떠나게 되었고요. 브록 버스 당연히 그의 장기를 현재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매주 어떤 쿼터백을 기용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는 팀인데 도대체 이러한 팀이 어떻게 해서 아이덴티티가 있겠습니까? 쿼터백이 형편없다면 러싱 게임에 의존을 해야 하는데 오케이, 좋은 러닝백인 조시 제이콥스 이들은 선택을 하지 않았었죠. 결국 본인들이 이러한 리시버를 대신해서 선택했고 패싱 게임으로 경기를 이끌어 나가고자 했지만 그러한 아이덴티티 확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플랜 B나 플랜 C가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 이들이 당연히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레이더스에게는 분명한 기회가 있었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짐 하보, 마이크 브레이블, 비벨리책 진정한 레이더스 웨이를 실현해낼 수 있는 감독들이 있었지만 어리석게도 이들은 잘못된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건데 안토니오 피어스 자를 거야? 존 그루덴, 조시 맥다니엘스 심지어 이번에 선임되었던 안토니오 피어스 계속해서 감독을 자르기만 하고 이 감독들의 연봉, 남은 연봉을 내년, 내후년에 돈만 챙겨줄 것인지 이러한 상황을 계속해서 반복하든지 아니면 정말 본인들이 추구하는 풋볼이 무엇인지를 이 아버지였던 알 데이비스의 그러한 레거시를 본받아서 이 마크 데이비스 구단주가 다시 한번 이 구단 방향을 확실하게 잡는 데 있어서 그것이 현재 레이더스에게 가장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톰 브래디가 이 지분을 샀다고 뉴스가 현재 들려오는데 톰 브래디가 어느 정도의 좀 조언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조그마한 기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홈에서 또 한 번 이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에게 9대 47이라는 이 점수차로 완패를 당하게 된 바로 댈러스 카우보이스입니다. 작년 시즌 그래도 댈러스 카우보이스는 홈에서 잘했습니다. 정규 시즌에 굉장히 잘했던 팀이었고 플레이오프에 번번이 무너지긴 했지만 올 시즌에 이들이 정규 시즌 거기다가 홈에서 이렇게 완패를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도 이 팀이 심각하게 망가져 있음을 모두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펜스와 디펜스 정말 모든 부분에서 이들은 망가져 있고 유일한 빛이다 라고 표현을 한다면 오직 이들의 키커인 브랜든 어브리만이 좀 잘하고 있다 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본인들이 가진 탤런트와 이 인기에 비해서 이들이 필드 위에서 보여주는 에너지는 너무나도 뒤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먼저 이들의 디펜스는 역시나 라이온스를 상대로 정말 많은 야드를 내주었고요. 특히 이들의 런 디펜스, 이 시즌 초반부터 나왔던 문제, 현재까지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너무나도 허접한 모습들을 이번 주 굉장히 많이 보여줬습니다. 인테리어 디펜시브 라인맨들은 본인들의 갭을 지켜내지 잘 못하고 있고 라인베커들 또한 이 태클링에 있어서 굉장히 능숙하지가 못합니다. 확실한 태클링을 보여주는 선수가 별로 없어요. 또한 세이프티들의 런핏이나 이런 커버 능력도 굉장히 느립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러싱이 계속해서 뻥뻥 뚫릴 수밖에 없고 특히나 라이온스의 러싱 게임이 굉장히 강한 타입이다 보니까 이러한 미스 매치업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요. 러싱에 대한 자신감이
이 카우보이스의 디펜스는 없었기 때문에 오펜스의 플레이 액션에 대한 대처가 되질 않았고, 또 집중력이 떨어지고 이 런 디펜스에 대해서 막 몰중하고 견제를 해야 되니까 라이온스 입장에서는 변화구를 던지는데 다 통해요. 모든 게 잘 되는 오펜스예요. 거기에 상황에서 라이온스는 이 댈러스 카우보이스를 뭐 조롱하기 위해서든지 어쨌든 이 라인맨들을 활용한 트릭 플레이도 막 선보이면서 이 카우보이스의 디펜스가 웃음거리로 전락하기도 했었는데요. 카우보이스의 디펜스가 뭐 어떻게 되살아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뭐 1주차에 이 클리블랜드 브라운스를 상대로 이 마이크 짐머 감독 특유의 이 더블 A 머그 블리치 패키지를 통해서 뭐 이런 프레셔 패키지를 통해서 이 쿼터백에 대한 프레셔 창출 능력은 분명히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긴 했지만, 전체적인 런 디펜스나 또는 개개인의 선수들의 이런 태클링 능력, 이런 디테일한 코칭 능력에 있어서 마이크 짐머 감독과 선수들이 제대로 뭔가 시너지를 잘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느낌이 많이 받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쉽게 고치기에는 뭔가 팀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쉽지 않다는 점, 뭐 마이카 팔슨스가 뭐 부상에서 복귀한다든지 그러한 측면에서는 분명히 어느 정도 이 퍼포먼스보다는 더 좋은 퍼포먼스를 선보이지 않을까 조금의 기대는 할 수 있겠지만, 결국 이들이 플레이오프권에 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막강한 디펜스를 보여주기에는 현재의 모습을 봤을 땐 그것이 예측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뭐 오펜스의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경기 초반 뭐 덱 프레스캇 또 CD 램 이들이 활약을 펼치면서 함께 야드를 전진해내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그렇지만 두 번의 레드존 턴오버와 함께 이들의 오펜스는 자멸을 하고 말았는데요. 카우보이스의 문제는 뭐 스킴의 문제냐, 뭐 탤런트의 문제냐, 그러한 문제가 뭐 어느 정도 있겠죠. 뭐 탤런트나 스킴이나. 그렇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이들의 컬처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규 시즌 좋은 성적을 거두어도 항상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정규 시즌의 절반도 안 되는 경기력을 펼치는 팀, 1쿼터에 뒤처지기만 한다면 따라가는데 급급하여서 이 게임 매니지먼트를 생각해내지 못하고 턴오버를 남발하는 오펜스, 한번 점수를 내주면 탈탈 털리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내주는 이들의 디펜스, 뭐 성미가 급하고 뒤는 생각하지 않는 플레이콜까지, 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뭐 의지가 느껴지지 않는 뭐 선수들의 바디랭귀지 등 제가 방금까지 열거한 이러한 요소들은 단순 스킴이나 탤런트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이들의 컬처가 바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요소이고요. 제리 존스가 그가 쇄신을 마음먹지 않는다면 27년째 이어진 무관은 앞으로도 더욱더 이어질 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대팀이었던 라이온스의 경우에는 뭐 또 한 번의 대승을 거두면서 본인들이 뭐 러싱이 통하는 상황에서는 뭐 이렇게 러싱도 하고 이를 바탕으로 뭐 플레이 액션 등 다양한 무기들, 뭐 트릭 플레이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었고요. 뭐 카우보이스의 오펜스를 상대로도 굉장히 많은 이 블리츠를 이번 주에 선보였죠. 맨 커버리지 비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이 경기에. 그러면서 덱 프레스캇을 직접적으로 압박하고 1대1 상황에서의 그러한 커버리지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는 등 이 기세가 하늘을 찌를 수 있었던 경기였는데요. 결국 팀 내 최고의 이 수비수였던 에이든 허친슨의 부상으로 이 모든 것이 망가져 버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현재까지는 이 에이든 허친슨의 부상 정도나 뭐 결장 예측이나 잘은 모릅니다. 하지만 라이온스가 슈퍼볼 진출을 하기 위해서라면 저는 허친슨의 공백은 굉장히 크고 이 선수의 기여를 어느 정도 뭐 다른 선수를 대체함으로써 좀 채워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도 뼈 아프고 이들이 허친슨의 이 공백을 채워내기 위해서 무언가 트레이드 데드라인까지 이들이 움직임을 취할 가능성이 현재까지는 매우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휴스턴 텍산스와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와의 경기. 이 경기는 21대 41로 텍산스가 승리를 거두면서 5승 1패 시즌으로 현재 나아가게 되었는데요. 먼저 패배한 이 뉴잉글랜드 같은 경우는 이 드레이크 메이의 이 루키 시즌 첫
데뷔 무대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경기였죠. 그리고 저는 드레이크 메이의 첫 경기는 이 뉴잉글랜드의 팬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경기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드레이크 메이가 물론 완벽한 경기를 펼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현재 뉴잉글랜드의 팬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 그것은 바로 희망을 줄 수는 있었다는 점, 그러한 부분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본인이 이 필드를 차근차근 리드하고 본인이 본 것에 대한 확신을 토대로 빠르게 디시전 메이킹을 바탕으로 패스를 뿌려내고, 릴리즈도 굉장히 빠르게 이 패스를 던져냈죠. 루키 쿼터백 치고는 이러한 자신감과 이렇게 침착한 능력들은 굉장히 드물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가 가진 운동 능력을 바탕으로 색을 피해내고 플레이를 연장시킬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입증해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패스의 정확성은 굉장히 불안했고요. 무엇보다 오펜시브 라인이 거의 양쪽 태클이 없는 수준이에요. 그 정도이기 때문에 드레이크 메이가 정말 안 좋은 그런 상황 속에서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었고, 이번 루키 무대에서도 이 메이가 정말 안 좋은 판단들을 연이어한 적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의 활약과 성장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시즌이라는 것을 이번 데뷔 무대를 통해서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가지게 해주었습니다. 상대팀이었던 휴스턴 텍산스의 경우에는 현재 5승 1패로 이 캔자스 시티 칩스를 제외하면 가장 좋은 시즌 성적을 거두고는 있지만, 실제 경기를 보고 있으면 사실 그렇게까지 압도적인 모습은 있지 않습니다. 상대의 실수나 이러한 부분을 좀 운 좋게 떠먹어서 한 끗 차이의 승리를 보인 적도 많고, 아직까지 그들의 경기력 자체가 무언가 슈퍼볼 컨텐더다 이러한 느낌을 받고 있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의 저는 이 승패, 승률만 따지고 보서는 운이나 어느 정도 거품이 껴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경기들 속에서도 쿼터백인 CJ 스트라우드의 퍼포먼스는 정말 일관성 있게 정말 높은 레벨로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점, 그런 부분이 어쨌든 제일 긍정적인 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텍산스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만큼 경기력이 정말 슈퍼볼 컨텐더급으로 현재 올라오진 않더라도 시즌 중반 후반을 거치면서 본인들이 더욱더 발전하고 본인들의 컨디션을 끌어올릴 수만 있다면 더 좋은 현재 방향성으로 달려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이 외에도 잠깐 다른 팀들에 대해서 한마디씩 평가를 하자면요. 먼저 뉴올리언 세인츠의 경우에는 이 스펜서 레틀러라는 이 루키 쿼터백이 데뷔 전 굉장히 후반전에 좀 아쉬운 모습을 드러내긴 했지만, 그가 적어도 이 강심장으로서 자신있게 패스를 던지고 있다는 점, 본인이 보고 판단하는 데까지의 정말 확신을 가지고 결과물이 좋지 않을 수 있더라도 그것을 자신있게 본인만의 방식으로 패스를 던져내고 본인이 강한 어깨를 바탕으로 충분히 이 다운필드 패싱 게임을 선보일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큰 인상을 받았습니다. 뉴올리언스 입장에서도 데리카가 현재 인저리 프론으로서 이 굉장히 시즌을 치르는 데 있어서 결장도 많이 하고 불안한 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스펜서 레틀러가 어느 정도 성장을 거두고 그가 포텐셜을 보여주기만 한다면 이 세인츠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 만족할 만한 선수로서 어쩌면 성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워싱턴 커맨더스를 상대로 이 완승을 거두었던 볼티모어 레이븐스인데요. 레이븐스의 경우에는 라마 잭슨이 진짜 전 미친 것 같아요. 이 라마 잭슨이랑 쿼터백이 이 상태면 MVP 리핏을 받을 만한 시즌이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라마의 이 패싱 능력이 정말 돋보이는 올 시즌이고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무엇보다 포켓 안에서 본인들의 리시버에게 굉장히 정확한 굉장히 레벨이 높은 타입의 패스들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고요. 이러한 이 호응을 따라서 제이 플라워스나 라샤드 베인먼이나 이들 리시버진이 최근에 스텝업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라마 잭슨을 도와주는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레이븐스의 오펜스가 현재 굉장한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역시 라마 잭슨과 데릭 헨리가 같이 이 필드 위에 올라와 있을 때 디펜스 입장에서 너무나도 큰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정말 데릭 헨리 혼자만 이 필드 위에 있어도
디펜스의 11명 모두가 정말 부담을 느낄 그러한 선수이지만, 아니 데릭 헨리 옆에 라마 잭슨까지 있다고? 디펜스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나도 본인들이 준비해온 뭐 게임 플랜이나 뭐 플레이 콜, 스킨 모든 것을 망가뜨릴 만한, 정말 우리가 분명 전략적으로는 이 선수들을 따라잡았고 이 선수들을 이제 뭐 색을 만든다든지 뭐 태클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아니 이 선수들이 가진 파워, 스피드, 뭐 민첩성 이러한 거를 바탕으로 따돌려 버리니까 디펜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좌절한 이 순간도 많을 것이고, 이 디펜스 플레이 콜러 입장에서는 악몽 같은 이 상대이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레이븐스 입장에서 이 데릭 헨리와 함께 이 본인들의 러싱 아이덴티티를 되찾았다는 점, 그리고 이 러싱 아이덴티티를 바탕으로 라마 잭슨의 패션 게임까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었다는 점,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현재 4연승을 거두고 있는 이들의 성공 비결이지 않나 싶습니다. 또 디비전 라이벌 경기였죠. 애틀란타 팔콘스와 캐롤라이나 팬터스, 이 컬크 커즌스와 애틀란타 팔콘스의 오펜스가 뭐 굉장히 좋은 이 러싱 게임을 바탕으로 해서 경기를 쉽게 풀어가는 데 성공을 했고요. 팔콘스의 경기를 보고 있으면 정말 좋은 선수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오펜스 쪽에 뭐 모두가 아시는 그런 런닝백진, 최고의 런닝백진, 그리고 리시버진도 최고의 선수들이고, 이들을 이 컬크 커즌스가 조화롭게 굉장히 잘 분배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캐롤라이나 팬터스의 디펜스처럼 이 쿼터백을 압박하는데 굉장히 부족하고, 또 런 디펜스에 있어서도 굉장히 자신 없는 타입의 이러한 디펜스를 상대할 때는 이 팔콘스의 오펜스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득점력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이번 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또 팬터스의 입장에서는 앤디 달튼이 이 굉장히 풋볼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죠. 진짜 경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앤디 달튼은 그냥 뭐 썰드다운에서 플레이를 실패하든 뭐 컨버전을 실패하든 뭐 인터셉션을 뿌리든 그냥 웃고 있어요. 이 앤디 달튼이 이 본인 커리어 전체 이 시간 동안 이 뭐 신시내티 벵갈스 시즌의 팀에서 뭐 무패 시즌을 만들어 갔을 때보다도 현재 더 행복해하고 있지 않나, 정말 풋볼을 즐기는 듯한 모습인데요. 현재 이들은 이 앤디 달튼이 풋볼을 즐기고는 있지만 1승 5패로서 현재 리그 최하위로서 팀 성적은 좋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다시 한번 이 브라이스 형에게 기회를 주는 이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언제쯤 그것을 진행해야 할지 이 팀 내부적으로 그것을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버팔로 빌스와 뉴욕 제츠, 이 먼데이 나잇 풋볼 경기를 펼쳤던 이 두 팀은 이번 시즌 트레이드의 첫 번째 각각 팀이 되었죠.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이 두 팀 모두 먼데이 나잇 풋볼 이후에 이 트레이드를 단행하게 되었는데요. 버팔로 빌스의 경우에는 이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의 리시버인 아마리 쿠퍼를 영입하였고 그 대가로 뭐 3라운드 픽을 주었습니다. 클리브랜드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연봉을 다 지불하는 만큼 이 빌스로부터 높은 픽을 그래도 얻어올 수 있었는데요. 먼저 빌스의 입장에서 이 아마리 쿠퍼의 트레이드는 굉장히 필요했고 저는 굉장히 위협적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빌스의 오펜스는 뭐 스테판 딕스 트레이드 이후에 좀 굉장히 피지컬하고 이 레드존 상황에서 좀 위협적인 이 리시버 타입의 선수들로 이 리시버진 구성이 바뀌었어요. 뭐 달튼 킹케이드나 뭐 키온 콜먼이나 맥 홀린스나 더슨 녹스나 굉장히 뭐 높은 키와 그런 점프볼 캐치에 능한 선수들이죠.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칼릴 샤키르가 이 포지션 가이 역할을 해줌으로써 또는 팀에게 부족한 스피드를 뭐 커티스 사무엘과 함께 채워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은 분명한 라우트 러너의 역할이 필요가 했습니다. 어떠한 뭐 코너백을 상대로도 뭐 쉬프트나 모션을 통해서 그에게 충분한 스페이싱을 벌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그가 그를 바탕으로 정말 이 상대 코너백을 따돌리고 라우트 러너로서 확실한 세퍼레이션을 창출해내서 이 조시 알렌에게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디시전 메이킹을 매번 선보일 수 있은 그러한 타입의 리시버가 필요했는데요. 아마리 쿠퍼는 리그 최고의 라우트 러너 중에 한 명으로서 이 조시 알렌과의 호흡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아마리 쿠퍼가 뭐 엑스 리시버로서 전통적인 그런 역할을 해주기에는 부족한 선수인 것은 맞지만, 뭐 빌스에는 엑스 리시버 역할을 할 선수들이 많죠. 뭐 키온 콜먼이나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가 뭐 또 다른 이 리시버 타입의 역할을 충분히 소화를 해주면서 올 시즌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에서 굉장히 저조한 이 시즌 성적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조시 알렌과 함께라면 충분히 뭐 슈퍼볼 컨텐더로서 이 슈퍼볼 우승을 목표로 삼을 수 있을 만큼 아마리 쿠퍼에게 또한 이 개인적으로 동기부여가 되면서 올 시즌 이 부진한 현재 시즌 초반의 성적을 뒤로 하고 이 버팔로 빌스에서 새롭게 굉장한 시즌 퍼포먼스를 선보일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팀인 뉴욕 제츠의 경우에는 드디어 데려왔습니다. 디반테 아담스를 레이더스로부터 데려오는 데 성공을 했고요. 레이더스의 경우에는 샐러리를 아낄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뉴욕 제츠로부터 3라운드 픽 한 장을 받게 되었는데요. 뉴욕 제츠 입장에서는 사실 이 에런 로저스와의 그런 인연이 있기 때문에 뭐 디반테 아담스가 또 다른 컨텐더 팀으로 뭐 가지 않는다면, 뭐 연봉적인 문제 때문에 가지 않는다면 뉴욕 제츠밖에 없다, 뭐 뉴욕 제츠가 올인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 의견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리고 제 스스로도 아니 이게 만약에 된다면 진짜 에런 로저스는 정말 모든 것을 다 지휘한 것이 아닐까, 뭐 뉴욕 제츠의 본원은 에런 로저스인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실제로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에런 로저스는 본인이 원하는 선수들을 모두 다 이 팀에 불러오는 데 성공을 했고, 만약 이 팀이 뭐 좋은 성적이 나질 않는다면 에런 로저스는 뭐 더 이상의 핑계를 댈 수가 없겠죠. 뭐 리시버인 마이크 윌리엄스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뭐 깠던, 뭐 실수를 지적한 이 에런 로저스가 더 이상은 물론 그 선수가 실제로 잘못을 했더라도 그것을 공개적으로 전혀 뭐 지적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되죠. 팀메이트로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본인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날이 저는 곧 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일단 디반테 아담스의 합류는 뭐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이 디반테 아담스라는 리시버는 어느 팀을 가더라도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리그 최고의 리시버 중에 한 명이고, 그가 가진 뭐 라우트 러너로서의 능력, 또는 뭐 굉장히 뭐 뛰어난 바디 밸런스와 캐치 능력, 뭐 컨테스티드 캐치 다 따내고, 뭐 레드존 이 타겟으로서의 능력, 뭐 그냥 어느 하나 빠지는 것이 없는 리시버잖아요. 뉴욕 제츠 입장에서도 이 본인들이 이 플레이를 펼치는 데 있어서 뭐 플레이 액션이나 뭐 RPO 상황에서의 뭐 슬랜트 라우트, 뭐 그런 짧은 순간순간 슛 패스 이 상황에서도 굉장히 이 디반테 아담스의 역할은 클 것이고, 또는 뭐 다운필드 패싱 게임에 있어서도 디반테 아담스는 충분히 이 보답을 해줄 수 있는 선수이고요. 또 엑스 리시버로서 상대 코너백을 견제하고 세이프티를 같이 묶어두는 역할을 펼치면서 이 게런 윌슨과 이들의 또 다른 리시버들이 더욱더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도록 이 단순히 무게감만으로도 이 오펜스에 충분한 기여를 저는 해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공이 많으면 뭐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이 뉴욕 제츠라는 팀 현재 기존에도 이 오펜스의 탤런트는 분명히 좋았어요. 뭐 오라인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러한 부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라는 의견은 지속해서 있지만, 어쨌든 리시버즈는 그전에도 뭐 빠지진 않다라고 평가를 받았었죠. 그렇지만 제대로 된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고, 뭐 디반테 아담스가 합류한다고 해서 과연 그러한 근본적인 부분이 뭐 변화를 줄 수 있을까, 이러한 좀 안 좋은 예측을 하는 것도 저는 충분히 옳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 먼데이 나잇 풋볼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에런 로저스라는 쿼터백이 정말 마음먹은 드라이브를 펼칠 때는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그의 패스의 정확성이나 과감한 판단력, 뭐 노룩 패스, 뭐 이런 것들 아직도 살아있어요. 감각이 살아있고 어깨도 살아있어요. 그런데 때때로, 그러니까 다들 막 느끼셨을 거예요. 아니 에런 로저스 진짜 잘할 때는 기가 막히게 잘해요. 하나의 드라이브를 터치다운으로 연결해내고, 그런데 또 그 다음 드라이브에서는 갑자기 너무 성의 없이 뭔가 플레이를 하는 느낌이 들죠. 그것이 뭐 어떻게 뭐 본인의 마음에 잘 안 들어서 잘 안 풀리는 것인지, 또는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디반테 아담스의 합류와 함께 좀 더 열정을 되살리고 정말 슈퍼볼 우승을 위해서 팀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그것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플레이를 펼친다면 어쩌면 이 디반테 아담스의 트레이드가 이 뉴욕 제츠의 시즌을 바꿔낼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낼 수도 있겠죠. 올 시즌 그야말로 올인을 하고 있는 뉴욕 제츠의 시즌, 개인적으로 어떻게 될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네, 이상 6주차 돌아보기 에피소드를 마쳐봤는데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올 이 트레이드 뉴스들 제가 당연히 다루고 평가를 할 것이고요. 현재 메이저리그의 경우에도 뉴욕 양키스, 뉴욕 매츠, LA 다저스 이들의 경쟁이 기대되고 굉장히 재밌는 이 스포츠 시즌으로서 여러분들도 모두 이 환절기 날씨, 이 감기 조심하시고 이 스포츠 시즌을 만끽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We were not going to focus on the outcome, that we were just going to focus on the process of what it took to play the best football you could play, which was to focus on that particular play like it had a history and a life of its own. Don't look at the scoreboard. Don't look at any other external factors. Just all your focus, all your concentration, all your effort, all your toughness, all your discipline to execute went into that particular play. And regardless of what happened on that play, success or failure, you would move on to the next play and have the same focus to do that on the next play. And that you would do that for 60 minutes in the game. And then you would be able to live with the results regardless of what those results were.